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성격에 관련돼서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민도의 성격도 나오니까 성격에 관련해서 잠깐 잡담을 하고 있다가 오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이렇게 하고 하시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시중에 나오는 성격 진단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예요? MBTI. MBTI 참 좋아하시잖아요. MBTI는 내 심리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용도가 있는데 딱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 다 쓰면 좋을 텐데 이걸 가지고 자꾸 확장하려고 드니까 이걸로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예측하려고 드니까 얘들은 MBTI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일단 자 MBTI가 왜 비과학적이냐 이건 이제 MBTI 너무 비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착각을 해서 자꾸 뭐 이렇게 질문의 어떤 수행 능력을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체험할 때 쓰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ISTP, INFP는 지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활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기 이게 유사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도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걸 최초로 말씀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칼 포퍼라는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칼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 과학과 유사과학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느냐를 천명하신 분이죠. 그걸 밝혀내신 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반증 가능성이에요. falsifiability. 저건 반증 가능성.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증 가능성 확보해야 돼요. 반증 가능성은 사실은 이건 크게 보면 뭐냐면 객관성, objectivity의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반증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신이 있냐 없냐 이게 과학이냐 그렇지 않냐 라고 하려면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반대는 반증,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만 검증할 뿐만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도 검증해야지 이게 반증 가능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둘 다 동시에 검증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성격의 MBTI가 뭐라고 해요? MBTI는 성격이 선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MBTI 워크숍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좀 더 끌리는 거, 요거 선택해라. 그럼 뭐야? 너의 성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전제는 뭐냐면 내가 프레퍼런스, 선호하는 게 바로 뭐야? 내 성격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성격에는 뭐도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성격에는 뭐도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것도 있어. 우리는 싫어하는 걸 절대 선호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신경증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일에 예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야, 너 저 조그마한 일에 예민한 거 요거 선호하니? 여기에 선호한다고 답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나 이거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싫어해 라고 예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그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의 선호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호가 성격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에 전제는 맞지가 않아요. 왜? 비선호도 성격의 전제 중에 분명히 하나가 속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없다가 잘못된 전제다. 왜? 성격의 비선호도 성격적 구성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MBTI에서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반증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16가지 중에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16가지 하나야. 근데 이걸 다 읽어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6가지가 다 읽어봤는데 나를 제대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 존재한다면 16가지 중에 하나다가 있고 나는 16가지 속하지 않는다가 있다면 16가지 속하지 않는 것이 검증이 됐죠. 즉 반증이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16개 무조건 하나다. 그러니까 얘는 검증이 안 된 거죠. 왜? 아니 이게 반대되는 사례가 반증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내가 응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INFP로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나같지 않은 거야. 그렇다고 ENFP를 읽으면 어때? 이것도 나같지 않은 거지. 그렇다면 INFP 다 나같지 않은 거야. 그럼 다 나같지 않은 것 중에서 무조건 내가 하나 있다고 하니 저는 어때요? 저는 16가지 내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16가지 중에 하나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 반증에서 비과학이 벌써 검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MBTI가 과학이냐라고 한다면 절대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사과학을 말씀하셨던 칼 포포가 얘기했던 그 전제에 따르면 MBTI는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MBTI는 절대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MBTI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reliability.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과학적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BTI 자체 그 사상 자체도 과학이 아니지만 그걸 측정하는 도구도 역시 과학이 아니에요. MBTI의 철학은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다. 성격은 선호에 따라서 성격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전제다. 잘못된 철학이다. 왜 이건 과학이 아니니까? 이건 도구가 있잖아. MBTI 하는 그 도구, 폼G, 폼K 뭐 이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들은 MMPIC 뭐 이런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을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느냐? 도구 자체가 과학적이냐? 이건 이제 도구의 과학성은 뭘로 검증을 하냐면 validity라고 하는 타당도와 reliability라고 하는 신뢰도를 검증을 해요. 근데 MBTI는 결정적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MBTI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테스트 또 합니다. 이게 계속 똑같이 유지되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해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했더니 이게 좀 달라져. 라고 한다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과학적 도구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기준은요. R 값이 대략 0.7 이상이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봤어요. 0.8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하여튼 0.7 이상이어야 되는데 MBTI는 0.5에서 0.6 사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신뢰로운 검사 도구가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이미 증명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자꾸 뭐 이거 과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거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아교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근거들로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MBTI를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느냐? MBTI를 어디다 써요? MBTI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일단 이 아이로 구분하는 거, 분류하는 거잖아요. 분류의 기준 자체가 어때요? 직관적이죠. 쉽잖아. 딱 보니까 이거 말 맞네. 제 조용하네. 아니. 딱 직관적으로 그렇다 분류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외향과 내향을 얘기하는 전형적인 특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MBTI 개념을 보면 너무나 파악이 쉬운 거야. 너 되게 교육적이네. J. 너 되게 무교육적이야. P. 얼마나 쉬워. 너 되게 감정적인 F. 너 되게 이성적인 논리적이야. T.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자체가 너무 쉽고 기준 자체가 쉬우니까 분류하기 쉬운 거예요. 분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MBTI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파악하는 게 어떤 기준이 없이 파악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너무 쉬운 기준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파악하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일종의 확증 편향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ESTJ니까 이러는 거야. 너 INFP니까 이러는 거지.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유행하기가 쉬워지고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주변에 MBTI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기 쉽다, 분류하기 쉽다, 유형을 나누기 쉽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로 어떤 성격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이건 뭔가 좀 과학적 타당도도 있고 또 예측도 가능하죠. 왜? 타당도가 있는 것은요. 예측력이 높아요. 신뢰도가 높은 것은 예측력이 높아요. 이게 떨어지면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MBTI 유형으로 만약에 ESFJ가 INTP보다 왠지 영어를 잘할 것 같잖아요. 외향이고 S고 또 센스이고 거기다가 F 사람들이 잘 잘할 거 아니야. 또 계획적으로 사람들 접근할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영업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어때? ESFJ는 반대들은 INTP보다 영업을 잘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면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해서 검증을 해서 현실에서 영업 성과가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검증된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검증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화 가능성.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집단에서 관찰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집단에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이라는 건 두 가지를 통과해서 과학이에요. 첫 번째는 보편성, universality, 두 번째는 objectivity라고 하는 객관성이에요. 근데 칼 포퍼라는 이 학자는 유사과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반증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준에 따라서 MBTI를 보면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도 역시 과학적 도구는 아니다. 둘 다 탈락이니까 얘는 과학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성격의 과학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럼 성격을 과학적으로 보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원래 과학은요 가설 기반이잖아요. 근합적이에요. 과학은 근합적이에요. 관찰을 일단 한단 말이야. 관찰한 거 뭔가에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죠. 그리고 검증을 해요. 그 검증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하나의 장면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편 타당해. 라고 한다면 얘는 이론으로서 확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썰 수준으로 남아있는, 가설 수준으로 남아있는 그 뭔가가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는 워낙 아실 테니까. 그러면 성격을 귀납적으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귀납적으로 성격을 연구하는 사람. 뭘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연구할 수 있죠. 인간이 성격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요걸 일단 한번 이거 보면 되잖아, 귀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사회를 이루면서 계속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의 증거들이 남아있던 그 시대부터 현재까지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무수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뭐예요? 걔들은 일종의 군집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에서 뭔가 묶는 거야. 묶으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파란색이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오렌지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두 개로 나누세요. 분류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파란색을 빨간색에 넣지 않겠죠. 하지만 주황색과 오렌지와 빨강은 하나를 묶을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우리가 인식이 마치 형용사도 성격 형용사도 비슷해요. 이렇게 형용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 둘이 되게 유사하잖아? 라는 걸 한 사람이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건 low large numbers. 많은 사람들이 이 형용사는 이쪽에 가깝네. 이 형용사는 이쪽에 가깝고 얘는 이쪽에 가깝네. 라고 분류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검증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도 크게 한 5가지로 묶이더라. 성격 형용사가. 크게 5가지라고 해서 이것을 빅 5라고 불러요. 내가 빅 5래. 그럼 이게 빅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크다는 거니까 빅에 반대는 뭐예요? 스몰. 그러니까 빅으로 묶었으니까 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스몰로도 볼 수도 있겠죠. 빅 5는 크게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스몰로 보면 몇 개가 있어? 그 밑에 스몰로 보면 또 6개가 더 있어. 6개씩 더 있어. 6개씩 더 있어. 그래서 스몰로 보면 총 몇 개예요? 30개야. 빅으로 보면 5개야. 그걸 우리는 빅 5라고 불러요. 어쨌든 우리가 다크사이드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성격을 빼놓고 다크사이드를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일단 잡담으로 시작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빅5를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좀 알면 얘는 이거 과학적 도구니까 과학적 도구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자, OCEAN 오션 있잖아요. 그걸로 기억하면 제일 좋아요. OCEAN 오션. 그럼 첫 번째 O는 뭐냐? Openness to Experience라고 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요? Openness. 맞습니다. Openness to Experience. 라고 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게 되게 암기가 쉽잖아요. 두 번째 C. C는 성실성이라고 해서 Conscientiousness. 라고 하는 성실성이에요. 세 번째 E는요, 여러분들의 익숙한 extraversion,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A는 agreeableness라고 하는 원만성이에요. 마지막 N은 neuroticism라고 하는 신경증성이야.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는 우리가 인류가 계속 언어를 쓰면서 계속 묶어봤더니 크게 한 5가지를 이렇게 쓰는 이 형상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반증 가능성, falsifiability, 반증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선호했다. 성격을 선호했다라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반증 가능성이 탈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반증 가능성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의 성격은요,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나는 5가지로 나를 설명할 수 없거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검증이 되면 이건 탈락이죠. 그렇잖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그러면 5가지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잖아. 이 5가지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 뭐 그냥 뭐 여러분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 나는 아니거든. 나는 E로 날 설명할 수 없거든. 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 C로 날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우길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우길 수는 있지만 절대 우길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특질, 트라이트라고 불러요. 트라이트? 성격은 뭐라고요? 타고난다고. 타고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성 자체가 내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성이 내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어디서 찾으면 돼요? 내 안에 어딘가에 있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행동에서 찾으면 돼요? 행동은 내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그죠? 유전자에 찾으면 되죠. 그 유전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격적 유전자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뇌에 나와 있죠. 브레인에 나와 있어요. 이건 뇌 과학적 증거가요. 명백하게 여러분들 뇌에 나와 있어요. 논문 하나 보실래요? 이형 들어간 김에 뇌 과학적 증거까지 보여드릴게요. 논문, 이게 구글